오늘 아무쪼록 이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진보 진영의 단결이 높아지고 또 진보 진영의 의제가 함께 공감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조동문입니다. 예. 지금 대선 국면이라고 하는데 대선이 지난 2017년하고 비교하면은 이게 엄청난 후퇴된 불평등은 심화되는데 불평등 의제는 실종되고 노동 없는 대선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진보정당 대표님들을 모시고 불평등 체제 타파를 위한 토론회 하는 건 너무도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그 진행을 위해서는 지금 다들 바쁘셔갖고 시간 여유가 많지 않으시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엄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발제는 15분, 토론은 각 10분씩 이렇게 이제 제 측에서 시간 안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보니까 진짜 진보 정당들이 힘을 합치기 딱 좋게 보니까 이견이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노총의 윤태근 직대님이 발제를 하시고 나면은 거기서 이제 많은 의제들을 짚어주십니다. 그러면 각 정당별로는 자기 정당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강조해 주시면 되고 시간 뭐 10분을 드리는데 토론자들께서는 10분을 안 쓰셔도 다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진보 5개 정당 대표님들이 아마 저희 민주노총에게 훨씬 더 소중하고 아마 귀중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저희들은 최대한 수렴하고 청취하고 그래서 또 제 과제로 삼을 수 있던 그런 게 굉장히 기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민주노총 이야기는 좀 짧게 하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10월 20날 저희들이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정하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2월부터 정기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그리고 8월 달에 있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저희들 요구안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저희들은 5대 의제 15대 요구안 그리고 3대 정치 목표 있는데 오늘 그것을 최대한 간추려서 저희들이 한국 사회 불평등 현실과 대전환을 위한 과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국 사회 불평등 현실을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일자리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그래서 일자리 불평등은 이게 현재 저희들 통계청이 발표한 지표로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이게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계속 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통계치와 다르게 현실은 훨씬 더 많은 실업률이 우리 비정규 노동자를 비롯한 현장에 현실로 다가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쉬었음 하는 인구가 240만 명, 구직 단념자가 64만 명,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로 잡히지 않는 만성적 실업 인구가 300만 명을 넘는 것은 실질 실업률이 12.3%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은 21%, 5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로 공식 실업률의 3.7배. 내 정부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에서 8월 달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이 171만 원, 정규직은 323만 원으로 본다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 임금이 54%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 불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자산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산 불평등이 신한은행의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 올해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 그리고 하위 20%를 비교해 봤을 때 상위 20%의 20년 평균 보유자산이 12억 374만 원 2년 전에 비교해서 거의 한 10% 정도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자산은 2,715만 원으로 4.3% 감소. 그래서 1분위와 5분위 자산 격차가 38배에서 45배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20%의 부동산 자산 2020년 9억 8,584만 원으로 근 12% 증가, 하위 20%는 600만 원으로 근 15% 감소. 그래서 부동산 자산 격차가 자그마치 125배에서 164배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파업 자료에 보면 우리 서울 25평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저희들 도시 근로자들이 근 35년, 40년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만 살 수 있는 이 부동산 폭등 관련해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심화의 원인을 크게 저희들 4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신자유주의의 붕괴와 신자유주의 몰락으로 인한 것도 있긴 하지만 한국 사회 가장 크게 나오는 코로나19의 장기화,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그 피해는 비정규직, 여성, 그리고 청년,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으로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디지털 전환입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을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으로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 영역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고, 플랫폼이든 유통물류 영역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 노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ICT 등 새로운 산업 영역에서 독점적 기업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들 영역에서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함께 유통시장의 장악에 따라 납품 단가, 배달료 등을 통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배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기후위기입니다. 아마 나중에 기후위기는 5개 정당에 계시면 많이 이야기하실 건데요.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온라인 유통업체 등 거대 기업에게는 새로운 이윤 창출의 기회이지만 부품업체나 오프라인 유통 영역 노동자들 일자리 위기로 다가가고 있고 일자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투기와 자산 불평등입니다. 실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게 정부의 유동성 공급은 전 세계적인 강한 유동성을 불러와 부동산, 그리고 주식, 코인 투기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보다는 주식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이런 과잉 열풍이 나타나고 있던 것도 특이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폭등,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강의 유동성 해소를 위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의 불안정과 과도한 가계 부채 문제가 새로운 위기로 내관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크게 불평등 심화의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의 불평등 체제 극복을 위한 과제입니다. 아마 오늘 특히 많이 이야기를 하실 부분이라고 보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번 10월 20날 총파업을 하는 목적이기도 하고, 이 총파업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총파업의 과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일컬어지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비전은 어떤 형식이고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최대한 알리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지속되는 위기, 지속되는 코로나, 지속되는 정부의 무능 등으로 노동시장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고, 특히 비정규 노동자들에겐 길거리로 나오는 현상들이 과거와 달리 폭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97년, 98년 IMF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정리해고 도입, 파견법, 그리고 노동유연화 등으로 제대로 투쟁하지 못했던 민주노총, 그리고 저희 진보 세력들의 한계를 저희들은 이번 21년 투쟁에서는 극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이 넘어가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문제를 이제는 민주노총이 좀 책임지고 극복해 보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정규직 사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간제, 파견제 폐지, 그리고 민간 위탁과 하도급 제한을 통해 정규직 채용과 사용원층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기준법의 보편적 적용입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현재 정부 통계치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빨간 날 휴식이라고 하는 대체 휴일에서 5인 미만 노동자들은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이 제도적 허점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든 아니면 소상공인들 모두가 가짜 독립사업자 계약을 하거나 단시간 쪼개기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이 보편적이고 최소한 노동기준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는 500만 명에 가까운 이 노동자들을 적용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 적용 또한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이번 6월달, 7월달 최저임금 인상권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위원으로 들어가고 있긴 한데, 여전히 사용자 측에서는 아직도 최저임금 1만 원은커녕 이 구간별 차등, 그리고 연령별 차등, 성별 차등 도입을 해서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여전히 이렇게 경영자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입니다. 택배, 화물운송, 보험, 학습지, 가전 서비스 등 실제 사용자의 지위 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가 230여만 명. 아마 통계치는 이렇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로 봅니다. 플랫폼 산업의 발전으로 훨씬 더 확대되고 있는, 저희들은 강고 노동자,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라고 칭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훨씬 더 정부 통계치보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배달, 그리고 대리운전 등 플랫폼 산업과 새로운 고용 형태 확대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산업 영역에서의 노동자와 사용자 기준의 새로운 설정을 통해 노동자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있고, 저희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관련해서 새로운 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프랜차이즈 기업에 대한 교섭권의 보장입니다. 쿠팡이든 배달의 민족 등 물류 배달 플랫폼의 확대와 독과점이 심화되는 조건에서 플랫폼 산업 영역에서 납품 단가, 그리고 배달료 책정에서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교섭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갑질과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가맹점주 협의회 구성과 교섭권 보장을 통한 계약 조건, 영업이익 합리적 배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게 저희들 이번 총파업 과제로 나와 있는 15대 요구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의로운 산업 전환 일자리의 국가 책임입니다. 불평등의 근원, 복지의 출발은 일자리 보장이다. 작년에 저희들이 민주노총에서 코로나 재난으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중에서도 가장 큰 핵심은 일자리 보장이었습니다. 해고 금지 일자리 보장. 근데 아마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알맹이만 쏙 빠진 내용이어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던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불평등의 근원이 일자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복지의 출발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불안정 일자리 확산된 조건에서 기본소득이나 실업수당으로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국가 일자리 책임제를 공론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에 대한 주동적인 개입과 대응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 조치와 기후위기에 따른 고용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이게 산업 정책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산업 전환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자동차 산업과 발전 산업에 대한 산업
전환 기준과 원칙 그리고 노동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 국가 책임입니다. 복지정책 기본 원칙을 실업과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자녀적 복지정책에서 일자리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일자리 보장을 복지정책 주요한 목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 확대, 적정 의료 인력 보장,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요양병원 설립 등 의료와 돌봄 일자리, 대중교통의 확대, 에너지 고효율 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산업, 친환경 농업 등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문화예술, 환경, 지역 돌봄 등 지역 공동체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일자리 국가 책임을 통해 의료, 돌봄의 질의 보장, 그리고 자영업자 과잉 진입 방지, 사회적 임금 수준의 향상, 지역 자치와 공동체 복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주택, 의료, 돌봄, 교육, 교통의 공공성 확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3대 목표, 정치 목표 중에 마지막 영역입니다. 주택, 다들 아실 겁니다. 요즘 핫하게 모든 대선 주자들이 토론회 때마다 나와서 하는 이야기, 그리고 화천대유, 천하동유, 무협지를 보는 듯한 그런 말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4천 원의 수익이 어디서 나왔느냐, 원주민 수탈 아니냐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주택의 문제가 이렇게 크게 대두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아마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가 가장 큰 이번 대선의 화두인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이 주택의 문제가 이게 공공성 확대에서 가장 큰 핵심적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든 민간이든 택지 개발 과정에서의 천문학적인 투기 수익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토지 공개념에 기초한 부동산 정책과 공공주택 확대를 통한 주 공공성을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1년 8개월째 들어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공공의료기관 턱없이 부족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의료 인력 동안 모두가 지금 일자리를 그만두는 현상이 생깁니다. 특히 공무원 우리 노동자들의 보건소 인력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일을 그만두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1%, 10%도 믿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상을 OECD 평균 30% 수준 확대해야 된다. 의사, 간호사, 의료인력 확대, 절대적 부족한 간호인력에 대한 병상당 법적 최저 수준을 정해 적정 의료인력을 보장하여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야 된다. 돌봄입니다. 사회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제도화하고 공적 돌봄 체계를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 공공어린이집, 유치원의 확대, 요양병원 확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어떤 대책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입니다. 학생 수 학급당 20명 이내로 해서 이제 초중등 교육의 환경 개선과 질을 높여야 된다. 하고 대학 무상화를 통해 대학 교육의 보편화를 실현하며 대학 서열화 폐지를 통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고 입시 경쟁 교육을 전환하며 중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입니다. 불편리한 철도 분할 체제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 철도 운송과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현해서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해야 되고 유통물류 산업 영역에서 표준 근로조건의 제도화, 적정 운임제의 도입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고 적정 근로조건을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으면서 주택, 의료, 돌봄, 교육, 교통의 공공성 확대가 앞서 말씀드린 전체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장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내용에 아마 많은 것이 부족할 수도 있고 큰 영역으로 이게 보편적 복지보다는 쿡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족할 수 있기는 한데 그거는 오늘 우리 5당 대표님들의 많은 이게 지적과 그리고 조언이 있으시면 민주노총은 최대한 수렴을 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론해서 같이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사회의 그 불평등의 실상과 그 원인
늘 이제 규명을 하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있냐. 그래서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 그리고 주택, 의료, 돌봄 같은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걸 주제로 이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정당 대표님들의 토론을 듣겠는데요. 민주노총 직대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각 정당은 정당의 특성을 살려갖고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우리 당에서도 물론 그동안 당 안에서 생산해온 어떤 정책들, 당원들과 함께 고민해온 내용들을 공유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우리 정말 노동자 민중이 필요로 하는 의제들 중심으로 해서 선거 투쟁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윤택근 수석께서 잘 민주노총 발제를 해주셨고 또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조할 부분만 중심으로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그 노동당의 토론문 제목은 사회주의냐 야만이냐입니다. 100년도 전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에야말로 다시 한번 절실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동당에서는 지금 현재 시대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야만의 시대, 범죄의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쟁 같은 경쟁 속에서 인간다운 삶은커녕 짐승 같은 생존을 격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만의 시대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수치들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세계 최고 산재 사망률, 그리고 자살률까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베트남 전에 참전했던 우리 한국 병사들 중에 베트남전 10년 동안의 사망자 수가 5,0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우리 10년 동안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노동자 수만 2만, 3만이 넘습니다. 전쟁보다 더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본소득과 노동 사이 괴리 지금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아까 뭐 상위 뭐 몇 분위와 하위 몇 분위 사이에 소득 격차를 얘기합니다만 그냥 자산소득 차이만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이를테면 근로소득, 임금소득의 차이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야말로 근로소득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불평등과 차별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닥친 것이고, 그나마도 비인간적인 조건들을 더 나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제 발제문의 12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요. 자영업자들 지금 폐업을 하고 있죠. 공실이 지금 문을 연 가게들보다 문을 닫은 가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영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폐업을 해야 하는데 폐업을 하고 싶은데 폐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폐업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 밀려있는 이 임대료 그 외에 투자했던 자본들 다 지금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폐업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폐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빚을 지고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바이러스를 낳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우리 기자회견에도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권도 그렇고 집권 여당도 그렇고 보수 거대 정당들 여기에 지금 관심 없습니다. 이른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녹색 성장 기업법입니다. 마치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재해기업을 보호법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지금 사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원인들이 사실은 현재 이 코로나 같은 기후 위기를 낳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제대로 된 문제의식이 없는 것이고 또 자본과 국가 입장에서는 이 체제를 계속해서 어떻게든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일 겁니다. 또 코로나19에서 공공의료 우리 수준들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공공의료 병상이 부족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 지금 피와 살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지금 국가 자본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컨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시키고 내보낸 그 서울구치소에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을 구속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부와 협상을 한다 혹은 타협을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지금 이 자본, 이 정부는 사실은 그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선전포고를 한 셈이고 전쟁 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의 힘으로 집권했던 문재인 정권 스스로 광장을 폐쇄했습니다. 이제 본색을 완전히 드러낸 상태입니다. 비용과 손실은 사회화하면서 이윤 계속 유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자본, 녹색 자본 성장에서 보듯이 이들에게 기후 위기는 이 노동자 민중의 착취를 통한 자본의 성장과 이윤 창출을 위한 또 다른 기회일 뿐입니다. 정권이 발표한 한국형 뉴딜 자본을 위해서 대규모 재정 투입, 규제 완화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에 대한 약속들 없습니다. 일자리 만들어낸다고 합니다만 안정적인 고용 창출에 관심 없습니다. 디지털 뉴딜이건 그린 뉴딜이건 자본을 위한 거래일 뿐 노동자 민중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 97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심화된 착취와 불평등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기후위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에서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끔 만든 한국사의 기저질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사실 노동당에서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얘기인데 많은 이들이 이제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렇다면 단순히 이제 체제 전환이 아니라 누구에 의한, 무엇을 위한 어떠한 체제 전환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동당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노동당은 강령에 명시하고 있듯이 사회 주요 생산수단과 자원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 구성 모두의 자주적 결정과 협력이 실현되는 생태, 여성, 평화, 소수자 운동과 결합된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2020년 총선에서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걸었고 그리고 선거운동을 했고 그리고 다음 총선 2024년에는 사회주의를 대안으로 이제 제대로 구상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22년 대선과 지선은 이 경로의 일환으로서 배치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체제 전환을 향한 정치적 주체를 발굴하고 전국적 차원에서 이 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공론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몇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과 자본의 사회적 통제를 통한 착취의 폐지, 그리고 2번째는 삶의 기본 조건에 대한 공공성 강화, 3번째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적 전환, 그리고 4번째는 체제 전환을 위한 사회주의적 개헌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요즘 뭐 주 4일제 노동시간 단축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에서는 오래전부터 주 30시간 노동제를 주장해 왔고, 그리고 그냥 주 30시간뿐만 아니라 연간 총 노동시간도 1,500시간대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특례업종은 폐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은 연속 휴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주간 연속 휴게 시간 또 혹은 연간에서 연속 휴게 시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기후위기까지 고려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노동시간 단축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 수는 100만, 200만이 넘어갑니다. 노동시간 단축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파견업, 특수고용지, 기간제법 모두 다 폐지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거, 의료, 교육, 교통, 통신 그리고 에너지 포함해서 돌봄 영역, 공공사회 서비스나 기간산업에 대한 노동자 민중이 참여하는 국공영화를 이제는 실현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른바 사회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국유화 해봤자 결국엔 자본에게 넘겨주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래서 자본에게 다시는 넘어갈 수 없게 노동자 민중이 참여하는 사회화를 이제 밟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요즘 뭐 민주노총 내부에서 그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어떤 전망,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비정규직, 비임금 노동자들의 조직과 투쟁인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 차원에서 단순히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장을 넘어서 지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노동운동을 혹은 정치운동을 같이 전개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노동당에서는 지역 차원에서의 사회적 경제 모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삶의 기본 조건에 대한 공공성 강화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에서 5대 공공무상 정책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의 대부분이 중복되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안비민주노총에서도 얘기했던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적 전환 부분에서 뭐 특히 녹색당에서 분명히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라 생각합니다만 단순히 이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체제 자체를 재구성해야 되고 거기서 노동자 민중이 참여하는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역시 지역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 모델에 에너지 체제도 역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탈핵과 뭐 이 문제는 당연히 필수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부분 우리가 법에 근거를 둔 투쟁들을 많이 벌이고 있고 법 개정 투쟁도 벌이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체제 내 개혁이 아니라 체제 자체를 전환하는 운동을 위해서는 이 사회가 시장에 우선하고 공공이 공정에 우선하고 연대가 경쟁에 우선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뭐 이미 2018년에도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국 사회 착지 구조,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본과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헌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 정당들과 단위들과 함께 이제 시작해야 했으면 합니다. 뭐 우리 지금 당에서 논의된 대표적인 쟁점들은 이렇습니다. 그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단 기본권 조항에서 사회권을 좀 더 강조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고 경제 조항을 앞쪽으로 당겨서 강조하는 구조로 헌법 자체를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토지, 수역, 공역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자연자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정보, 디지털 정보라든가 혹은 뭐 이른바 빅데이터라고 하는 인공자원에 대해서도 공공 소유를 원칙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 담을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뭐 돌봄 비롯해서 모든 기간 산업에 대한 국공영화를 원칙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헌법에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는 그래서 국가의 책임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고용보장, 노동시간, 노동강도, 임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실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후위기 굉장히 문제라고 합니다만 87년 헌법에는 특히 생태적 권리에 대한 명확한 명시와 국가의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권 문제와 함께 생태적 권리에 대한 명확한 국가의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됩니다. 그 외에 학교나 기업, 지역 등 모든 지자체에서의 개인의 정치적 참여를 이를테면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 정치권 보장이라든가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제 전환 위해서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념과 주체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현 체제에 대한 비판만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준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당은 새로운 체제 그 중심이 된 이념을 사회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체제 전환을 함께 이루어갈 주체들을 지금은 많이 분열되고 파편화되고 심지어 노동자라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 노동자 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노동자 계급이 이 체제 전환의 운동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가 체제 전환이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시급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그 위기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지만 그보다는 사회주의 체제와 그 내용에 대한 고민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함께 이 논의들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의 사회적 통제나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같은 게 필요하고 노동계급의 주체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진보정당 대표님들께서 참여하셨으니까 적어도 이제 진보정당들끼리 세우는 그 규칙들은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10분 이내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고 5분 토론도 환영합니다. 기후정의는 전환의 요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앞에 기후위기의 대응에 대한 절박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IPCC가 8년 만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 건 아니겠지만 지난 산업혁명기 이래로 지구 평균 온도가 1.09도씨가 올랐다라는 놀라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건 뭘 말씀드리나 하면 과거에 1.1도란 말은 쉽게 했는데요. 소수점 2자리까지 측정한 거는 이제까지의 기후보고서 중에 최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후위기에 대한 예측이 매우 과학적 정밀성에 도달했다. 이걸 보여주는 게 8년 만에 나온 올해 IPCC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신문에서 보셨죠. 오만 같은 사막에서 하루 동안에 지난 1000일 동안 내렸던 비보다 많은 비가 하루에 내렸습니다. 사막에 웬 비입니까? 하루에 300ml. 한국은 지난 100년 동안 관측소 예측보다 무려 최저기온이 2.4도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준엄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의 국회는 아까 여러 번 나왔던 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죠. 저는 이것이 한국의 대자본의 경쟁력을 위해서 모두 같이 죽자라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IPCC 보고서를 한국에 적용했을 경우 한국은 2018년 대비 최대 60%, 최소한 50% 이상의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됩니다. 50%는커녕 35% 이상을 명문한 이 법은 절대 탄소 중립도 지구도 기할 수 없는, 그할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기 있는 정당 대표님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은 위헌이다 라는 기준에서 위헌 제청소를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독일에서도 연방기후보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내년 12월 30일까지 법을 고쳐라 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함께 여기 있는 진보정당과 함께 계속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더 황당한 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나는 35% 아니고 40% 감축할 거야 라는 발표를
10월 8일 날 했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교가 되는 2018년과 2030년에 수치의 성격이 다릅니다. 과연 일개 대통령이 이럴 수 있습니까? 2018년은 배출 총량으로 얘기하고 2030년은 탄소 중립과 기술과 해외에 나무를 심어서 탄소 배출을 흡수한다는 걸 뺀 순배출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삼성생명법입니까? 분모와 분자가 다른 18년은 총량으로 30년은 술량으로 해서 그 술량으로 보면 40% 감소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무를 심은 게 탄소 흡수라면 지금 한전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건설하고 있는 탄소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탄소는 왜 더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면 30%밖에 되지 않는 거를 갖고 40%라고 뻥튀기 하고 있는 이런 대자본과 대기업, 수출 대기업의 이해를 다투는 이런 식의 기만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은 최근에 있는 탄중이 시민회의 이런 식의 거버넌스 연극하고 함께 돌아다니는 현재 잡금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녹색당 공동대표니까 당연히 저 친구는 기후 얘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저희가 기후 얘기를 얘기하는 게 과연 오늘 민주노총이 계속 주도하고 있는 이 불평등 체제 타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게 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모든 계급 계층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계급적이고 매우 민중적인 문제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사람들과 불평등 체제의 수혜자는 정확히 일치한다. 온실가스의 배출에도 명백한 빈부 차이가 존재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온실가스의 90%는 지구 표면적 8%에서 배출되고 있는 엄정한 현실입니다. 지구 표면적 8%에 사는 사람들이 배출한 배출가스 때문에 전혀 배출도 하지 않은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도 사실은 기후위기로 인한 것이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이건 한 나라 안에서도 그대로고요, 계급 간에서도 그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한 계급 내에서도 실제로 2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상위 1%가 배출한 탄소량은 하위 50%가 배출한 탄소량의 2배, 최하위 10% 배출량의 무려 175배나 달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의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계급 계층, 모든 나라가 다 일률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지속가능성위원회는 기후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최상위 계층 1%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의 30분의 1로 줄이고, 하위 계층 50%는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3배에서 6배 늘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오히려 기후정의에 합당한 어떤 온실가스에 대한 원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위기 유발자들에 대한 대결은 결국 불평등 체제에 대한 대결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가장 많이 배출한 자가 누굽니까?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라는 기업 혼자 우리나라 전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1%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결이 곧 대기업 중심의 한국의 경제 구조에 대한 대결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는 상위 10% 기업이 96개 업체인데요. 온실가스 배출 상위 10%인 96개 업체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우리나라 전체 배출의 87%입니다. 우리가 텀블러 쓰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분리수거 열심히 해봤자 실제로 미미한 효과밖에 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주의를 탈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주의가 바로 지구를 망쳐왔고 바로 지금의 불평등을 낳은 기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장주의 탈피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요구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등 체제를 만들고 지구를 망쳐온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도 자본과 노동의 성장동맹에 기초해서 남성 생계자 부양자 중심의 체계를 구성하고 성장을 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자본과 노동이 어떻게 나눠 먹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구성된 사실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사라진 현실 사회주의 국가도
체제 대결이라는 미명 아래 자연을 약탈하고 반생태적 산업을 성장시키고 핵발전과 핵무기를 불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자유주의, 과거의 현실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두 다 성장주의의 한 동맹 세력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따라서 지금의 지구의 상황에서는 이런 성장주의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 점이 바로 불평등 체제 타파 문제를 그 자체 독립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반드시 기후위기, 지구의 문제, 이 문제와 결속시켜서 불평등 체제 타파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기후정의 요구를 강조하는 것은 불평등과 차별 체제의 모든 요구, 모든 의제가 다 기후정의로 다 수렴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진보 운동의 각각의 의제들은 고유성을 가지고 교차하고 있지만 이 각각의 요구들, 에너지, 기본소득, 일자리, 젠더, 소수자, 식량, 주거, 교통 등 모든 의제가 기후위기, 지구의 생존, 이 문제와 다 결부되어 있고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것을 재편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장의 한계로 인해서 성장은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것에 의해서 성장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더 평등하게 분배될수록 성장주의 함정에서 더 빠져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요. 1분 정도에서 저희가 저희 요구와 저희의 전략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저희의 요구를 좀 정리했는데요. 다른 거는 거의 비슷하고요. 5번과 6번, 7번만 잠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노동시간 단축 많이 말씀드렸는데 노동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죠. 그랬을 때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오히려 자동화가 고도로 발전하는 대기업은 쉽게 달성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은 사실상 감당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대기업과 자동화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에서 오히려 많이 걷어서 사회 전체에다가 이것을 재분배해야 되는 그런 식의 사회적 규제가 반드시 녹색 일자리 보장과 일자리 보장과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 녹색당은 기본소득이 일자리 보장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보장인 게 사실 저희가 20-30년 전만 해도 모두 다 노동해방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노동자성 인정과 일자리 달라는 요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체제를 뛰어넘는 상상력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일자리 보장은 그런 상상력이 갇혀있는 그 한계를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따라서 상상력을 넓혀나가는 데 일자리 보장과 기본소득이 함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농민기본소득은 특히 생태적 농업을 육성하고 식량 주권을 하는 데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보고요.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3번 얘기는 30초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운동과 정당운동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대선을 돌파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시민운동은 지난 문재인 정권 동안 다 위성화돼 버렸습니다. 시민운동의 자체적인 정치력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청년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기후운동이 새로운 시민운동의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과 정당운동과 진보운동은 반드시 결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정당운동은 과거의 민중연대, 진보대단교 같은 슬로건의 호소력이 특히 20, 30대에는 매우 그 호소력이 약화됐습니다. 여기만 봐도 20, 30대가 지금 별로 앉아있지 않습니다. 20, 30대에게 어떤 것을 호소력을 가질 것이냐? 20, 30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에 결합하고 그 요구가 단지 기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불평등 체제 타파와 지금의 체제를 어떻게 넘어설까 하는 그들의 상상력이 반대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걸 직시하고 시민운동과 정당운동 모두가 연대해서 기후부, 기후대선, 기후대선운동본부, 기후정의라는 슬로건에서 함께 단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10분 동안에 이렇게 감동적인 연설도 하시고 또 논리적인 근거도 잘 제시해 주셨는데, 근데 기후 위기를 유발한 책임자가 바로 불평등 체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고 그 최고의 혜택을 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녹색과 노동의 연대는 찰떡궁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고 여기 요구 조건들 적어내셨는데 탄소세 도입을 해서 생태 배당을 하자. 좋습니다. 그래서 2022년 대선을 기후 대선으로 치르자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발제문을 대강 이렇게 훑어봤는데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이걸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앞에 이제
이 주발제문 이렇게 보면서요. 이 집행부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내 그런 이제 요구들 보면서 우리 운동 진영 내 정치적 동질성이 이렇게 높아졌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만나서도 그랬고 실제로 구호가 뭐 거의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대선과 관련되어진 토론이어서 뭐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5인 이하 사업장 뭐 전태일 3법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민주노총 체계 내로 인입해서 역량으로 재편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만 좀 더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인데 이건 뭐 대선 수준에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운동 시기 구분도 한 번 정도는 또 해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최근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학계 쪽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로 봐서 1980년 전후를 한국의 이제 신자유주의 축적 체제로의 어떤 재편, 전환, 80년 전후로 이제 보는 게 거의 뭐 주류로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앞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 정책 금융을 쥐고 박정희 정권이 이 재벌 중심으로 자본 축적 체제를 이제 형성해 오던 이 부분에서 이게 이제 뭐 이 과도한 인플레 이걸 넘어서기 위한 어떤 통화주의 정책으로 이제 재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뭐 80년대 이후에 이제 신자유주의의 어떤 재편 이런 것 이게 노동 통제 체제는 87년 이후였던 것 같고요. 87년 이후 특히 90년을 접어들면서 노동 통제 체제에 대한 어떤 재편의 자본의 이제 이 자유 시도가 있었고 그게 IMF 외환 위기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이제 전면화, 정리해고 파견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정리해고 파견제가 도입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2003년에 열사정국이 있었고요. 재편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 4대 부문 구조조정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투쟁이 그때 엄청났습니다. 사실 민주노총 또 그렇고 민주노총이 앞에 서서 실제로 뭐 엄청난 투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지금 현재 아까 이 민주노총의 발제문 그대로 지금 이제 한국 사회 현실을 이제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지금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 노동 체제로 이제 전면적으로 재편되고 그러면서 이제 차별 이 차별과 분리 뭐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재로 하면서 이제 재편해 왔는데 이게 2016년 그 촛불 때 이렇게 거리에서 보면 사실 뭐 여성, 청년 등등 다 하위 배치되고 노동시장에 편입되고 하위 배치되고 이중 찾기되고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요구가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정책 자유 요구로 정치 선언으로 이렇게 이제 쭉 왔는데 이런 부분을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편으로 이제 또 기후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초기와 달리 지금 이제 오늘 분명히 선언하신 것처럼 기구도 개건 문제다라는 수준에서 이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경제적 신자유주의가 더 이상 이 요구로 이제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고 뭐 월스틴이 뭐 얘기했듯이 실제로 이제 그 자유주의라는 게 자본의 철학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걸 넘어선 대안적 전망을 내놔야 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뭐 분단 이데올로기, 분단 체제에 의해서 봉인되어 있던 이제 사회주의 불러올 때 되지 않았냐. 이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판단이고 그래서 사실 민혁당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3년 전부터 사실 이 사회주의 대중화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대중화시키고 대중적인 우리 삶의 문제로 사회주의를 한번 제기를 해보자 뭐 이렇게 제기해서 운동을 하기 위해
그리고 이걸 이제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한번 전면화시키는 수준에서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이제 그런 제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이 시기 구분, 사이클 변화 이런 수준에서 한번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또 뭐 앞에 발제 전체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뭐 고민을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앞서도 뭐 제기됐습니다만은 일자리 문제가 이제 핵심으로 하나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 탈탄소 사회로의 어떤 전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로 이제 돌봄 노동, 가사 노동, 코로나19 때 제기된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소수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특히 이제 뭐 의료 부분도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넘어설 수 있는 이제 안을 제출하는 것 이 수준에서 지금 민주노총에서 저희들은 좀 방점을 좀 찍고 원래 대선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크게 큰 범주에서 민주노총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어쨌든 함께하고 노동이 있어야 노동 정치가 서고 정치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같이 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이번 대선에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발제 시간을 줄일수록 발제자의 그 논지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자본주의 위기, 생태 위기, 삶의 위기 셋으로 정리를 하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삼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3대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과 산업 체제 전환, 정록 전환, 그리고 연대 사회로의 전환을 주장해 주셨고 이런 전환을 추진하는 데는 역시 노동이 중심에 서야 된다는 내용으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정의당은 2022년도 한국 사회 10년을 좌우할 양대 선거,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선거를 중심으로 정의당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정의당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후보 당선 1승으로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본인 스스로 당군 이래 최대 공익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아마 이게 대선 가도의 걸림돌이 될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을 의식한 발언으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부동산 투기 세력과 그 옹호자들이 나눠 가진 천문학적 불로소득 이것이 이제 개발 설계의 잘못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 이렇게 탓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매우 무책임한 좀 태도라 보이지고요. 최대 주주로 참여한 성남시가 그런 불로소득을 제어할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은 이 문제 하나만으로 해도 상당한 특혜 의혹을 비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또 그런 혐의로 배임 뇌물 혐의로 최측근이 구속까지 되었는데 그 사업 설계자이면서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후보가 책임 있는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성찰적 태도도 없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집권 여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까지 갈 경우에 상당히 불행한 가장 사상치하게 불행한 선거가 좀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제 불평등 타파와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2002년 대선 공동 기구 명의로 노동과 진보 정당이 공동 대응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탄핵 정국이 2016년 12월 국회 때 모든 정당 대표들이 대표 연설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한국 사회가 넘어서야 될 첫 번째 과제로 불평등 이야기를 했고 대선 후보에 나온 모든 분들은 가장 우파적인 홍준표도 2022년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다 약속을 한 것을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약속 어디로 갔습니까? 뒷걸음질 쳐서 오히려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96년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에 한국 사회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약 25% 내외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친 지금 상위 10%는 전체 소득의 50%, 전체 소득의 절반 내외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뭐 이런 정도로 불평등 계곡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재난이 야기한 불평등 속에서 디지털 기술 혁신은 플랫폼 자본의 약탈과 독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던 이중 노동시장은 이제 삼중 노동시장으로 더 악화되었습니다. 도시 빈민 수준으로 밀려난 자영업자와 함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코로나 재난과 기술 혁신으로 포장된 약탈의 고리에 직격탄을 맞아서 불평등 속에서도 더욱더 불평등한 너프로 빠져들고 있다. 뭐 이렇게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나 소득, 자산 규모 차이 등이 발생시키는 불평등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이는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 건강 등의 삶의 영역 전반의 불평등으로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등 피해자들은 때로는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소비자들의 얼굴로 서로 대립하면서 상호 연대고리마저 끊어내버리고 민주주의와 정치 위기로 뭐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진단하고 있습니다. 나와 동떨어진 먼 이야기로 여겨왔던 기후위기는 어느새 우리 삶의 위기로 훅 다가와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 산업전환은 노동의 미래는 빠진 채 자본에게는 새로운 돈벌이 투자 기회로 둔갑하면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정폭제로 노동과 삶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 불평등과 기후위기로 삶의 위기가 정폭되고 있지만 시민들은 체제의 불만을 가지게 만들기보다는 다른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시민들에게 적자적인 분노를 분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시민들 사이 연대가 무너지고 서로가 갈등하는 틈 사이에서 포퓰리즘으로 새로운 얼굴을 포장한 새로운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를 좀 위협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불평등과 정치 위기에 맞서는 진보정당 정치는 그 자체로 시민들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과 동시에 시민들의 연대를 복원하는 정치로 분명히 그 지향점이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우리가 딛고 있는 현실은 불평등 심화로 삶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키는 기득권 양당 정치 카르텔의 맛을 시민적 힘과 신뢰를 갖고 있지 못한 게 우리가 처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불평등과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속에 직면한 2022년 권력 교체기에도 양당 대결 구도는 더욱더 강화될 것이고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회 권력 역시 양당 구조 아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대결 정치가 좀 계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20대 대통령 선거는 불평등을 더욱 정폭시키는 기후위기를 막을 결정적 시간이 될 향후 10년의 향배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의당은 불평등 기후위기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기본 정치 방침을 8월 22일 날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 교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우리 당 후보 오늘 선출됩니다. 우리 당 후보 선출과 동시에 기득권 양당 체제에 대항하는 정치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 두 가지를 크게 결정을 했고 핵심 의제 전략으로는 경제개혁 담론으로 플랫폼 경제민주화, 두 번째 일하는 시민들의 신노동권으로 이야기되는 기본권으로 노동 개념의 확대와 적용,
소득 보장과 함께 고용 보장을 이룰 일자리 보장제 전면 도입. 역시 이제 기후 위기에 맞서는 탄소 배출 50%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 50% 확대를 담은 5050 플랜. 이게 이제 우리가 10년의 그 향후 이 세월 동안에 이루어내야 될 전략 의제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기조로 할 거냐. 이것은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이 배제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호명하는 것을 전략적 기조로 이렇게 좀 설정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지난번 1차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2022년 대선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후 위기에 맞서서 기후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모두 좀 뜻을 밝혀왔고요. 그런 점에서 녹색당에서 제안한 기후 대선 운동본부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저희 정의당은 오늘 아침 대표단 회의를 통해서 녹색당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기후 대선에다가 불평등 타파와 전략 과제를 더 추가해서 한국 사회 대전환의 일대 계기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불평등 타파와 기후위기 극복,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정치연대를 구성할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한국 사회는 다양해졌고 많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우리도 좀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과거의 기준으로 연대의 상을 고정하거나 성찰적이지 못한 후보 단일화, 또 정당 간 통합에만 몰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새로운 좀 세상의 변화를 위해 제기되는 가치를 좀 새롭게 세우고, 그에 부합하는 좀 민주주의적 정당을 이끌 목표가 뚜렷하다면 과감한 연대와 협력도 저희 정의당은 마다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15년 전에 고 노회찬 의원이 불판을 갈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더 절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판가리가 정치체제의 판가리였다면 이제 그 전략을 개성해서 이번 대선에서는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이 목숨을 건 치열한 생존 경쟁에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오징어 게임 판가리, 즉 체제 전환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보 정당끼리뿐만 아니라 좀 아래로부터 분출되는 노동시민, 기후시민, 여성, 청소년, 소수자가 크게 연대하는 앞서 말씀드린 불평등 타파, 기후위기 극복,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정치연대를 함께 모색하자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고, 정의당은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길에 가장 앞장서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 연설도 많이 하시고 발표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정확하게 10분을 딱 지켜주시면서 할 말씀 다 해주신 것 같은데, 피케티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에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진보 정치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차별, 그리고 땅의 카르텔, 거기에 맞서서 거기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진보 정당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시민들을 엮어내는 새로운 정치 주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을 기회로 이런 정치연대를 추진하자는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보당 대표이자 이번 20대 대선에서 진보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김재현입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문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분들 말씀처럼 차별점보다는 공통점 더 많아서 분량도 많고 해서 발제 드리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앞선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좀 몇 가지를 10분 안에 말씀드릴 수 있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발표문 안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여수에서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홍정훈 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한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쿠팡 노동자였던 고 장덕중 님께서 산재 사고로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님의 사망도 벌써 3년이 다 돼갑니다. 번번이 국정감사 때마다 이러한 노동자의 산재 사망 소식이 들려오고
오지만 사측은 그 자리에서 카메라 앞에서 잠시 고개를 숙이고 나서 다시금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이것을 막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지난 몇 개월간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어떤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규칙 어기면 이익 못 보고 규칙 지킨다고 손해 안 보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 모두가 어우러져서 최소한의 기회를 같이 누리고 존중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꾼다. 그 규칙을 누가 정했습니까? 그 규칙을 자본의 요구에 따라서 기득권 정치와 적폐 관료들이 만든 그 규칙을 잘 지키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오는 것인가? 이미 전 세계인이 열광한 오징어 게임에서 그 게임의 룰을 정하는 이들이 가면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본의 가면 속의 자본을 미화하는 정치에 충실히 가담한 대선 후보들이 뉴스 속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한탄과 실망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희망이 되어야 할 진보 정치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한 5개 정당들이 추구하는 바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한국 사회 핵심 과제가 불평등 체제 전환에 있다는 것에 큰 틀에서 의견을 함께하고 계신다고 저는 봤습니다. 노동자를 비롯한 기층 민중이 체제 전환의 주체 세력이 되어야 한다는데도 크게 이견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관건은 민주노총과 5개 정당, 오늘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이 체제 전환의 주체 세력을 확대하고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녹색당 김찬희 대표님께서 진보 진영이 젊은 세대를 포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민중 진영이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넘어서기 위한 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체제 전환의 핵심 주체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총 중심의 노동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것이 불평등 해소를 바라는 민중을 폭넓게 조직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이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자들의 하루 파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수의 특성화고 실습생 고 홍정훈님이나 플랫폼 노동자 고 장덕준님과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평등 게임의 규칙에 반기를 드는 저항의 깃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는 민주노총과 5개 정당이 함께 꾸린 대선 공동대응기구 차원으로 마련된 기획의 하나인 만큼 이 대응기구를 중심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체제교체, 정치동맹, 정치 세력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것을 호소드립니다. 또한 대선 후보 간의 만남을 통해서 격의 없이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공동 대응을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대응기구가 토론회나 기자회견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 민중, 진보 정치의 강화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민주노총 총파업을 전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가고 예견되는 탄압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정당이 10월 20일 총파업 현장 집회에 참가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민주노총과 5개 정당 공동 노동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노동중심 체제 전환을 위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도 바라겠습니다. 진보당은 불평등 체제를 전환하기 위한 진보 정치의 단합과 단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제문의 내용은 앞에서 민주노총과 다른 토론자들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고 많이 공감해서 발제문 말고 이제 별도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법을 잘 지키고 규칙을 잘 지키면은 대우를 받고 그 위반을 한 사람들이 제재를 받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 게임 규칙을 누가 만들었냐? 그게 잘못 만들어진 게임 규칙을 그대로 따라주고 잘 이행을 한다는 게 좋은 세상 만들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게임 규칙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게 아니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임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전환을 위해서는 진보 정치가 좀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보 정당들의 연대, 그리고 사회적인 주체 형성이 필수적이고, 그래서 민주노총 중심성이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10월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이 민주노총 조합원만의 투쟁이 아니라 전 민중적인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를 위해서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이면서 전체적인 이 토론자들의 의향을 잘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발제 토론을 들어서 아시다시피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자가 원래 이제 이렇게 논쟁도 시키고 싸움도 시키고 뭐 멀쩡한 사람들 이간질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은 듣고, 오늘 발표 토론하신 분들의 답변을 듣고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